IMF급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IMF 위기라고 하는 것은 1997년도에 우리나라 한때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가고 있었다가 게다가 이제 동남아에서 뭐 4, 5월부터 시작해서 태국 바트화가 계속 폭락하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렇게 계속 외환위기가 이제 전염되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왔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도 뭐 과잉 투자하고 단기부채가 많고 이런 문제가 많긴 많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막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매년 뭐 적어도 두 자릿수 가까이 이렇게 막 성장하던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외부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한번 딱 있으니까 푹 쓰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4.7% 역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충격이긴 한데 그래도 바로 그 다음에 플러스 10%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V자형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그런 상황을 거치긴 했지만 마치 인간으로 말하면 지금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확 넘어져가지고 내가 한번 크게 중환자실에 한번 실려갔거나 내가 막 과욕을 부려가지고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딱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왔는데 젊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도 있었기 때문에 번쩍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너무 늙은 상태에다가 전체적으로 뭐 기업이나 노동자나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처럼 뭐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정도는 적어도 잠재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재 GDP 성장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2%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계속. 이제 2030년대 중후반 가면 1%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한국은행이나 다른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년대 중후반에 가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0%대로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체질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성장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걸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환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덧 1,450원, 80원이 사실 당연해지는 요즘 시기인데 이런 환율이 정상인가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미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 통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러하고 우리나라 원화하면 두 나라의 경제 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율이 지난 2년 전만 하더라도 1,200원 미치였어요. 지금 이제 1,500원을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1,500원을 이미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계속해서 갖고 있던 달러를 시중에 계속 내다 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1,500원 밑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런 정도 상태인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997년 외환위기 겪을 때도 환율이 그러니까 1달러당 한 840원 정도 했거든요. 그게 조금씩 올라가는 듯 하다가 거의 10월까지도 이게 1,000원을 안 넘었어요. 그러다가 11월 되니까 이게 1,000원 슬쩍 넘더니 그러다가 상황이 나쁘네 하니까 이게 2,000원 근처까지 갔어요. 1,950원이 넘었어요. 순식간에 올라가요. 2008년도에도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지금 여기서 지금 억지를 막고 있는데 이게 그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더 확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일단 상호 관세를 뭐 우리나라 25% 부과한다고 했다가 지금 90일 지금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만 이게 더 세게 때렸죠. 그래서 뭐 125%까지 올린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90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25% 관세가 계속 유효한 상태고 거기 기본 관세는 10%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종적으로 아마 10%에서 25% 사이에 결정이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입을 늘리거나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수출 가지고 먹고 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한 45% 정도 이 정도 되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지금 중국과 그리고 미국 두 나라가 거의 1,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서로 지금 뭐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서로 지금 관세 폭탄을 서로 막 마치 치킨 게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던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 수출도 많이 했지만 또 무역 흑자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8번째로 많이 본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높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들이 시장을 많이 열어서 미국 상품 많이 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생산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나쁘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따로 특별한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게 다시 떨어져가지고 뭐 1,100원대, 1,200원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우회해서 수출하는 것도 다 지금 막히게 되는 거고, 또 이들 나라들도 다 관세 폭탄을 맞고 또 경제가 다 위축되게 되면 그 나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쓰려고 수입하는 우리나라 상품도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가지고밖에 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2.0% 수출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9%는 다 수출 가지고 한 거예요. 수출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달러가 공급이 돼야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반대로 지금 달러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한국은행은 어떻게든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낮추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쉽게 기준금리를 못 낮춰요.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세게 때리면서 수입 물가가 자꾸 더 비싸진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인플레가 발생할까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자꾸 낮추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더 격차가 벌어지니까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굳이 여기다 돈을 묻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국민도 당연히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죠. 내수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정말 안 좋잖아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수가 그게 뭐냐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비, 또 하나는 투자. 이 두 개가 내수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수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외수하면 수출, 내수하면 소비와 투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비 수요가 지금 사나요? 주변에 보면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서도 그렇고 빚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다 그게 전부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갚느라고 굉장히 힘든데, 더군다나 지금 기대한 만큼 빨리 금리는 안 떨어지니까 그거 갚느라고 허덕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또 하나는 이 그 투자 쪽에서 보면 크게 보면 투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건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하는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있어요. 건설 투자는 지금 계속 현재 죽고 있잖아요. 집값이 최근에 뭐 올라가느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극히 일부 현상인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뭐 자꾸 막 공포 마케팅 하면서 지금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일부 지표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이 뭐 시행사라든가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안 하고 집도 안 짓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죠. 수출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소비 수요도 안 되고 건설 투자도 안 돼요. 내가 경영자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미래 생산을 많이 할 것 같아. 많이 판매하고 또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도 이게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상황이 나쁘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오직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다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10조 추경을 지금 편성해서 그걸 국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분들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그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10조 가지고 저는 이거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거는 미봉책이에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때문에 나타난 GDP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것을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엄청난 관세 폭탄이 막 몰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정도 해가지고 올해 경제가 뭐 2% 이상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절대적인 위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IMF 위기나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와 전혀 다른 위기고,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는 데다가, 그래서 체력이 막 약화되고 있는 데다가 계속 개인적으로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런 상태에서 또 위살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면 정치권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뭐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보조금 주거나 아니면 추경하거나 아니면 금리 좀 낮추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 좀 띄워가지고 살려볼까? 잠깐 그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고 잠깐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것과 비슷한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훨씬 더 길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일본
일본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늙었고 훨씬 더 빨리 늙어가고 있고 열심히 경제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동기도 없고 거기다 가계부채도 일본은 그 당시에 GDP 대비 68%로 세계적으로 제일 높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높아도 훨씬 더 높아요. 그 당시에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12%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20%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인구가 늙어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40년 정도 되면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먹여 살릴 거냐, 누가 나이 드신 분들을 부양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2070년 정도 되면 50대 50이에요. 65세 이상 인구하고 64세까지 인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의 젊은이가 한 명의 나이 드신 분을 어떻게 부양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심각하다. 20대, 30대는 쉬거나 취직이 안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산한 그 비중이 높은 연령대가 4050이라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6070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없고 대기업 들어가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것도 취업 재수 삼수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겨우 취업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인턴 자리고 비상근직이에요.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서도 지금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영역이 줄어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있어요. 80년 후반에 일본의 기업들이 빠져나간 거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직접 규모보다도 2배 내지 3배 정도 많아요. 그만큼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 일자리도 없어지고 40대 50대 일자리도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기 퇴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일자리 찾으려니까 또 없어요. 정말 이거 해가지고 충분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정도의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연령대가 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 어쩌면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왜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이 왜 우리 정부가 왜 우리 언론이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개구리가 냄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물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지금 곧 이제 대표적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뜨거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좀 있으면 이제 곧 대표적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튀어나와야 되지. 근데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삼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정치의 계절인데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말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비전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우리 국민을 하나로 지금 뭉치게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게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개인들한테 당신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산에다 올인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저는 첫 번째 누구도 믿지 마라. 하다못해 제 말씀도 듣지 마세요. 그러면 믿지 마시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믿어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1.7%밖에 되지 않아요. 1.7%인데 전 세계의 매년 경제 성장률이요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 밑으로 떨어지고 더 떨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더 줄어들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자꾸 우리나라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여러분의 자산을 좀 다변화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드려요. 우리나라에다 전부 다 올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군다나 거기서도 부동산에 올인하는 건 정말 문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돈이 없으니까 가계부채 막 끌어다가 올인하면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집값도 지금 정부가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이생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모험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과거 위기 때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던 자산은 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가잖아요. 국가로 보면 미국이 제일 안전한 국가예요. 실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졌을 때 미국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으로 갔는데 그때 역설적으로 달러 가치가 제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막 치솟아 오른 거예요. 그때도. 그만큼
미국의 경우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터져도 미국 달러화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달러 자산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자산을 다 달러로 바꾸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달러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현금을 일부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채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ETF를 사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일부 분산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는 뭐 일본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뭐 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 국채도 좀 그럼 사두는 게 나을까요? 달러 표시 국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가 정책을 계속 써 나갈 거잖아요. 관세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든 이제 무역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네 법인세는 막 낮추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달러가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줄어들잖아요. 달러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께는 위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너무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다만 이런 때 젊은 분들이 막 코인 그것도 뭐 그냥 비트코인이 아니라 무슨 뭐 잡코인, 월트코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해서 유행을 바라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그래 마지막 한번 집 한번 크게 불타오를 때 한번 내가 거기다 올인해가지고 막 돈 여기저기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해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투자 능력도 키우고 또 부도 키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말 힘든 때일수록 위기소침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상황이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인지하시고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쪽에 올인하거나 몰빵하지 말고 좀 다변화하고 그것도 뭐 너무 서둘러서 갑자기 뭐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씩 계속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달러 자산을 조금씩 모아간다든가 또 제 말씀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완벽하게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제가 제 학생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 교수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말이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